안녕하십니까. 오늘 논문은 2026년 5월 아시아에 게재된 체계적인 문헌 고찰 Parental Laws in Language Intervention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부모는 언어 중재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가 합니다. 우리가 임상에서든지 연구에서든지 자주 듣거나 하는 말이 부모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근데 정작 부모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들여다본 연구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은 그 부분을 다루고 있고 37편의 개별 중재 연구를 모아서 부모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9가지 역할 분류 체계로 이렇게 나눠본 리뷰입니다. 저자들은 칠레 대학에서 심리학 및 언어치료학 연구진이고 프로스페로의 사전에 등록까지 마친 프리즈마 기반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것을 보고 싶은 것은 이론적인 배경 부분, 그리고 방법 부분, 결과 부분 해가지고 중재 요소나 부모 역할, 부모 결과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이 논문을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논문은 제일 처음에 왜 부모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어 발달이 왜 중요한가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2007년에 아이윈 등이 정리를 했듯이 언어는 학업이나 사회 참여, 나아가서 평생에 걸친 정신건강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발달 영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허드슨 등이 의사소통 어려움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논문도 발표를 했고요. 둘째, 그런데 전문가 중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근거가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도에 또는 2021년도에 이런 연구들이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부모 참여로 논의가 넘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부모가 일상에서 전략을 실행하면 치유 수능도와 관계적 의사소통적 성과가 좋아진다. 이것은 이미 여러 논문과 메타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넷째, 여기서 이제 저자들이 주로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부모 참여라고 뭉뚱그려 말하지만 정작 부모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참여를 했는지, 예를 들어서 그냥 아이를 병원이나 센터에 데려오는 것하고 목표 설정에 공동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수준의 참여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개념화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논문이 연구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 리뷰들을 보면 이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 주로 특정 진단군, 예를 들면 자폐나 다운 증후군 효과성에 집중을 했지, 아니면 그 LD나 DLD 플러스 X를 아우르면서 그 역할의 질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적은 없었다는 게 이 연구 논문의 지적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진단 분류를 했는데, 먼저 세 가지 아동 언어 문제에 대해서 아동 언어 문제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LD는 Language Delay 해서 언어 지연은 인지, 감각, 운동 현상이 없는 상태에서 표현 언어만 지연된 경우입니다. 보통 말 늦은 아이, 레이토커라고 하고, 라일리 등이 2007년도 등의 자료를 보면 이세 약 15% 정도, 2에서 3세 사이에서는 9에서 20% 정도에서 나타날 정도로 흔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3세 이전에는 이게 일시적인 지연인지 아니면 향후 DLD, 발달성 언어장애로 이어질지 신뢰롭게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뷰에서도 4세 미만 아동의 DLD 의심 사례는 전부 LD군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DLD,
Developmental Language Disorder는 발달성 언어 장애라고 하는데 청력 손실이나 지적 장애, 신경 손상, 언어 자극 부족 등으로 설명되지 않는 지속적인 언어 장애입니다. 학령기 아동의 약 7% 정도에서 나타나고 비숍 등이 주도한 연구에서 기존의 SLI, 특정 언어 장애라는 용어 대신에 DLD라는 용어로 대체를 했습니다. SLI와 결정적인 차이는 SLI는 비언어성 지능과 언어 능력 간 불일치를 진단 기준으로 요구를 했지만 DLD는 그 불일치를 요구하지 않고 동반 질환도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LD 플러스 X는 Language Disorder plus Other Condition, 동반 장애와 동반 조건을 동반한 언어 장애인데 이것은 자폐나 다운 증후군, 지적 장애처럼 원인이 되는 동반 조건이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2차적 언어 장애라고 불렸지만은 합의에 따라서 이 카탈리즈 페이스 2 합의 용어에 따라서 LD 플러스 X로 명명이 바뀌었고 X는 원인이 되는 그 동반 조건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분류를 알고 있어야 다음에 진단 분별, 부모 역할 차이가 실제로 진단 특성에 대한 차이인지 아니면 단순히 아동 연령대에서 오는 차이인지에 대한 것들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파파스 등이 2008년도에 발표를 했듯이 언어 중재는 점진적으로 치료사 중심 모델에서 가족 중심 근거 기반 접근으로 바뀌고 있고 바뀌어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족 중심 중재가 단순히 몇 가지 기법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돌봄이라는 것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로버츠 등이 2016년도에 정리한 4가지 핵심 요소를 보시면 부모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것, 가족 강점을 인정하는 것, 협력적 가족 전문가 관계를 설정하는 것, 가족 맥락에 맞춘 개별화된 지원, 이 4가지가 다 갖춰져 있어야 진짜 가족 중심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LD, 즉 말이 늦은 아이들 대상으로 한 중재에서는 부모 참여를 적극 포함하는 연구들이 메타 분석 수준에서 일관되게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는 데에 비해서 정작 DLD, 즉 좀 더 나이 든 학령기 아동을 위한 언어 중재에서는 부모 참여가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빈도 자체가 낮다는 점입니다. 과거 논문에서도 이 점을 지적을 하였고요. 이런 것들이 진단분별이 필요로 하는 이 원인이 된다고 이 연구 논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TLD에서는 부모 참여가 더 활용이 될까? 이것은 뒤쪽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생소하면서도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스미스와 사뮤엘 등이 2021년도에 발달지연, 발달장애, 만성건강 문제를 가진 아동의 재활중재 전반을 스코핑 리뷰한 논문에서 보면은 거기에 9가지 부모 역할을 분류를 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참여의 능동성이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3개, 그러니까 브링어, 서포터, 인포머는 상대적으로 부모가 수동적인 역할이고 브링어는 말 그대로 얘를 데려오는 것, 그 이상은 안 하는 것이고 서포터는 세션 밖에서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인포머는 정보를 제공하긴 하지만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번째 옵저버부터 임플리멘터까지는 이 연구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옵저버는 그냥 지켜보는 거고 러너는 명시적 교육을 받아서 지식을 습득하는 상호적 학습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임플리멘터는 처방된 활동을 그대로 수행하는 부모님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플리멘터는 내용을 수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다음 어댑터와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7번째부터 9번째까지 있는데 7번째 어댑터는 부모님이 이해를 바탕으로 활동을 스스로 수정을 하거나 새로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8번째, 협력적 의사결정자는 목표 설정부터 평가까지 전문가와 책임을 나누어 갖는 파트너십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부모님을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애드보킷은 아동의 권익을 옹호하고 여러 서비스를 조정하는 개별 중재 세션을 넘어서는 리더십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리뷰에서, 이 연구 리뷰에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37편 중 거의 모든 연구에서 부모가 러너, 임플리멘터, 인포머, 즉 5, 6, 3번째, 5, 6번째 정도 역할에 집중이 되어 있고, 7, 8, 9번째 능동적인 역할은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리뷰의 3가지 연구 목적에 대해서 보면은, 첫 번째 목표는 중재 요소 분석이고, 부모가 시행할 중재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 영역을 목표로 했는지, 어디서, 예를 들면 가정인지 클리닉인지, 어떤 형식인지, 개별인지 집단인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것은 그 전에 집단 코딩 방식을 결합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리뷰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데, 부모 역할 특성화입니다. 앞쪽에서 설명을 했던 9가지 역할 틀을 각 연구에 적용해서 LD, DLD, LD 플러스 X 세 진단원에서 어떤 역할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를 매핑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 양육적 성과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리뷰가 아동의 언어 성과를 주된 평가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 메타 분석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대신에 부모가 배운 전략들을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얼마나 능동적으로 했느냐를 연구한 겁니다. 연구 방법 중에서 검색 전략 및 선정 기준과 배제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방법 중에서 문헌 선정 과정인데, 이 선정 과정으로 점차 줄여가는 이 선정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법론적인 이런 질적 평가는 이 연구가 얼마나 견고하게 했는지를 보는 건데, 아까 앞쪽에서 이렇게 줄여가서 37편 중에서 81%인 30편이 무작위 또는 비무작위 대조 연구였고, 이들은 물리치료 근거 데이터베이스인 패드로 P-스케일로 평가를 했는데, 결과를 보면 18편이 높은 질, 6편이 중간질, 그리고 6편이 낮은 질로 나타났습니다. 단일 사례 연구는 19%인 7편이었는데요. 이 7편은 모두 높은 질로 평가가 됐습니다. 37편 805명 아동의 연구 대상 특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진단군 분포, 연구 설계 분포, 그 다음에 연령 구조가 만드는 해석상 유입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볼 게 65% 연구가 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했고, 이들 대부분이 LD군이었고, 반면에 DLD와 LD 플러스 X 연구는 상대적으로 더 나이 든 아동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진단군별 부모 역할 차이를 볼 때, 예를 들어서 DLD군에서 관찰자 옵저버나 어댑터 역할이 더 자주 나타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DLD라는 특성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연구에 참여한 아동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역할이 더 능동적으로 확장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인지, 이걸 구분할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연구 저자들도
디스커션과 제한점에서 이 연령 진단군하고 이 관계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 부분은 좀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결과 부분 1번 무엇을 목표로 어떤 활동으로 중재를 했는가, 무엇을 목표로 삼았는지를 이 연구자들은 봤는데, 왼쪽을 보면 LD군에선 표현어휘가 68%, 17편으로 가장 빈번한 목표였고, 그 다음에 표현 군용, 그 다음에 수용 언어, 의사소통 개시 순이었습니다. 특히 수용어휘는 LD군에서만 유일하게 목표로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DLD군은 완전히 다른 형태입니다. 4편 모두가, 즉 100%가 표현 구문을 목표로 했고, 이건 DLD가 학령기 이후 진단되기 때문에 형태 구문적 정교화가 인상적으로 더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개시는 50%, 표현어휘는 25%로 상대적으로 좀 덜 강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 LD 플러스 X군은 표현어휘가 75%로 가장 많았고, 표현 구문 53%, 의사소통 개시 38%, 수용 언어 13%입니다. 자폐나 다운 증후군 등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아동들에게는 기능적 어휘 확장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을 보면은 활동 중재 요행은 압도적으로 자연주의적 상호작용, 자연스러운 놀이, 일상 상호작용, 즉 놀이나 일상 루틴 안에서 이루어졌던 게 78%, 29편이었고 나머지 22%, 8편은 대화식으로 책 읽기 중재였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가르친 기법을 빈도순으로 나열을 하면 확장이 가장 흔했고, 모델링, 그 다음에 순서교대, 물건 반응, 아동 주도 따르기, 초점화된 자극, 재구성, 시간지연 순이었습니다. 이 기법은 사실 그 자연주의적 발달, 행동적 중재와 환경 중심 언어 중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핵심 전략들입니다. 결과에서 이제 중재 요소를 보면은 어떤 형태 강도로 공무원을 훈련시켰는가를 보면, 전달 장소는 LD군에서는 가정 단독 하고 클리닉 가정 병행이 36%로 같이 제일 많았고, DLD군에서는 클리닉이 50%로 가장 흔했습니다. 그리고 훈련 방식은 개별 형식이 32.4%로 가장 많았고, 개별 플러스 집단 혼합 형식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달 방법에서는 94.6%, 즉 35편이 대면으로 진행을 했고, 원격 치료는 단독 혹은 병행으로 사용한 연구는 단 2편 뿐이었습니다. 매틀러 등이 2023년 원격 치료를 사용했고, 퀴닌 등은 2021년에 발표된 것들은 원격하고 대면을 혼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이후 원격 치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들은 근거 기반은 여전히 대면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재 용량을 보면은 세션 수는 6회에서 28회까지 다양했지만 평균 15.7회, 세션 시간은 30분에서 300분까지 평균 87.7분, 빈도는 주 1.7회였습니다. 이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은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아직은 이렇게 딱 잡혀있지 않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훈련한 부모 양육자를 보시면, 부모를 실제로 훈련시킨 전문가는 67%가 언어치료사, 24.2%가 심리학자, 그리고 12.1%가 부모교육자였습니다. 그리고 주 양육자는 어머니가 4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아버지와 조모가 11%, 이모가 2.7%였습니다. 이 어머니 편중 현상은 나중에 이 논문 뒷부분에서 보시면 아버지 참여 부족 문제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과 참여자 특성에서 그러면 누가 중재를 시행하는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나온 연구를 했는데, 먼저 37편 중에서
100%인 22편에서 부모가,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 중 한 분 또는 둘 다 능동적인 중재 행위자, 즉 인터벤셔니스트로 직접 참여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재 행위자로서 부모들이 가장 자주 맡은 역할이 러너와 임플리멘터였고요. 어댑터와 협력적 의사결정자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 양육자의 정체성 오른쪽을 보면은 어머니 단독이 49%, 18편으로 압도적이었고 아버지와 조모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걸 이 연구자들은 가족중심 조기중재로 패러다임이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비스 전달이 어머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담당한 전문가는 67%가 언어치료사, 심리학자 24%, 부모교육자 12.1% 순으로 이건 앞쪽에서도 나왔죠. 여전히 언어 중재에서 부모교육이 여전히 전문가, 특히 SLP가 주도하는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서 전체 역할 분포를 보면은 앞쪽에서 그 부모들 9가지 역할을 이렇게 나누는 것 중에서 그걸 상기하시면 되는데, 러너가 100%, 즉 34편 전체에서 부모가 학습자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고가 됐고, 임플리멘터가 97.2%, 인포머가 86%입니다. 이 세 가지 러너, 임플리멘터, 인포머가 횡단적인 핵심 이라고 이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진단군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모 참여의 최소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외에는 그 다음부터는 급격히 떨어져서 협력적 의사결정자, 옵저버, 어댑터 순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9번째 역할인 어드보케이트는 아예 이 그래프에 없는데 37편 논문 중에서 단 한 편도 부모가 서비스 조정이나 자원 접근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다고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 박스를 보시면은 부모는 배우고 실행하고 보고하는 이 세 가지는 거의 없이 대부분 다 하고 있지만, 함께 결정하고 수정하고 옹호하는 더 능동적인 파트너 역할로서는 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이 논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봤던 그 9개의 역할 중에서 진단군별 차이를 이렇게 이 논문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옵저버, 관찰자 역할을 보면 LD군이 12%, 3편인데 DLD군은 50%, 2편이고 LD 플러스 X군은 37.5%로 3편입니다. 즉 DLD와 LD 플러스 X에서 관찰자 역할이 LD보다 더 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댑터도 비슷한 패턴인데요. LD는 4%, 한 편에 불과한데 DLD는 50%, LD 플러스 X는 12.5%입니다. 서포터는 DLD에서만 25% 관찰되고, 브링어는 반대로 LD 플러스 X에서만 12.5% 나타났습니다. 협력적 의사결정자는 LD가 32%로 높았고 DLD와 LD 플러스 X는 25%였습니다. 오른쪽 박스에서 해석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DLD군은 표본이 딱 4편 뿐이기 때문에 50%라는 것이 2편 연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건 연구 한 편만 바뀌어도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단군별 비교를 통계적으로 확정된 차이라기보다는 탐색적으로 이렇게 패턴을 보는 가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연령 문제도 DLD나 LD 플러스 X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더 나이 든 아동들을 다루기 때문에 부모가 관찰자나 어댑터처럼 더 능동적인 역할로 확장될 기회 자체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이 차이가 순수하게 진단명 때문인지 아니면 아동 연령 때문인지로는 지금 이 연구 자체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저자들도 뒤쪽에 제한점으로 이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 37편 각각에 대해서 어떤 부모가 어떤 전문가에게 어떤 역할로 무엇을 했는지를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새 진단본 대표 사례로 역할극을 구체하기 위해서 이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이것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문 결과 중에서 이 논문 저자들은 연속성 개념으로 이 9개 역할이 항상 이렇게 딱 서로 배타적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특히 임플리멘터와 어댑터 사이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고,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냐면 부모가 처방받은 전략을 원래 훈련받은 방식 그대로 실행을 하면서 동시에 그 전략을 원래 훈련받은 맥락이나 이런 걸 넘어서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두세 가지 정도 이렇게 그 예를 보여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결과 중에서 부모의 실행 전략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즉 부모의 어떤 언어 촉진 기법을 사용했는지 부모 성과 부분인데요. LD에서는 25편 중에서 17편이 확장이나 확대 전략을 사용을 했고, 순서 교대, 유관반은 시간 지연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질문 전략, 초점화 자극, 모방, 재구성 이런 순으로 사용을 했고요. DLD9는 4편 중에서 3편만이 전략을 사용을 했는데 확장 전략이 나오진 않았고, 대신 질문 전략 이 2편이고, 유관 반응, 시간 지연, 재구성이 한 편씩이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아동 주도 따라하기, 반응 시간 늘리기, 질문 줄이기를 배웠다고 그 논문에 나왔고, 그 다음에 페이 등은 재구성 사용을, 그 다음에 어떤 논문에서는 화이 같은 WH 질문과 정보 수정의 대화 전략을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LD 플러스 X군은 8편 중에서 7편이 전략을 보고를 했는데 이 유독 사용하는 게 모델링입니다. 모델링은 LD와 DLD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고 LD 플러스 X에서만 4편 보고가 됐고, 이건 아마 자폐나 지적장애를 동반한 아동에게는 직접적인 이런 모델링 시범 보이기가 효과적인 접근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관 반응이 5편으로 가장 많았고, 확장과 모델링이 그 다음 시간 제한과 질문 전략, 초점화 자극 전략 등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질문 전략만이 세 집단에서 모두 고르게 사용된 전략이라고 나와 있고, 부모들이 확장 전략을 가장 배우고 유지하기 어려운 전략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즉각 반응을 가장 쉽고 일관되게 사용한 전략이라고 부모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논의 부분입니다. 논의 부분에서는 왜 부모는 학습자 실행자에 머무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러너나 임플리먼터, 인포머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단순한 통계적인 사실이 아니라 부모 참여가 어떻게 개념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부모 참여라는 것이 실제로는 전문가 지식을 습득하고 그걸 일상에 적용을 하고 진행사항을 전문가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조작적 정리를 했는데요. 이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눠서 보면은 첫 번째 구조적 요인으로 부모를 훌륭시킨 전문가 67%가 SLP였기 때문에 전문직 중심의 지식 전달 구조 자체가 부모를 지식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한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적으로는 실무적인 요인으로 임플리멘터 역할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존재충 속도가 높을수록 아동 성과가 좋아진다는 근거가 있긴 하지만 부모를 미리 정해진 그 활동의 적용자로만 이치시키면은 더 폭넓은 형태의 참여 기회 자체를 제약할 위험이 있다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모 즉요인도 있는데 어떤 논문에 따르면은 일부 부모는 목표 설정을 오히려 전문가한테 위임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문성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고 이런 위계적 패턴을 무조건 문제화 삼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래쪽을 보시면 협력적 의사 결정자 역할이 드문다는 것은 결국 가족 중심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 임상 현상에서는 전문가가 의사결정에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전문가 중심 모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크나테 2024년 연구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이 말하고 있는 리미테이션 제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언어 제한입니다.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로 수탄된 연구만 포함을 했기 때문에 이 언어권에 속하지 않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다른 아시아권의 부모 역할 양상은 이 연구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결과를 임상 현상에서 그대로 적용을 할 때 참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둘째, 연령 진단군 결합 문제입니다. 이건 여러 번 나왔는데요. LD군은 어린 아동 위주고 TLD나 LD 플러스 X군은 상대적으로 나이 든 아동 위주였기 때문에 역할 분포의 차이가 진단명 때문인지 아니면 아동 연령 때문인지 이 연구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 연구 리뷰의 주된 목적이 애초에 중재의 인과성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 참여 중재가 효과적이다 라는 인과적 결론을 내리면은 안 됩니다. 네 번째, 원격치료 근거가 부족합니다. 37편 중에서 2편만이 원격치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최근 그 임상 현상에서는 텔레프랙티스 이런 효과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긴 한데 이 리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저자들이 질이 낮은 연구도 포괄적 특성을 위해서 배제하지 않고 포함시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최종 결론에서 약간 그 결론 부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임상적 함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의 역할은 고정된 목표가 아니라 확장 가능하다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플리멘터, 어댑터 전 영역을 임상적 프레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제안입니다. 세 번째, 서포터 브링어 같은 접인들 역할로 정당한 참여 형태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연구의 연구적 함의와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중재충 실도와 부모-아동 성과 간의 그 연결관계를 더 체계적으로 규명을 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살펴본 임플리먼트와 어댑터 전이 패턴이 어떤 조건에서 촉진되는지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둘째, 부모 역할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살펴보는 종단 연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 확장이 시급합니다. 이 리뷰에는 아시아권이나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비영어권은 거의 리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성 확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넷째, 공유된 의사결정과 협력적 실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촉진되고 지지되고 평가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